한겨울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 구조대가 발견한 건 얼어붙은 눈더미 속 조용히 누군가를 감싸 안고 있던 게 한 마리였습니다. 그 개의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와 딸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엘버타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제 곁엔 7살 난 딸 유진이와 진도에서 데려온 반려견 누리가 있어요. 우린 셋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은 제 혼자만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제 남편 민혁 씨와 함께 오래전부터 계획해오던 일이었죠. 그 사람은 늘 우리 아이는 자유롭고 따뜻한 나라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남편은 항상 미래를 설계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서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너무 빨랐고 마음의 준비를 할 틈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유진이와 누리를 데리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꿈꾸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라던 풍경, 그가 말하던 나무 냄새와 하늘색, 그걸 아이에게라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길 위에서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민을 결정했고 비행기 안에서 유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착한 이곳은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동네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외롭고 낯설었죠. 언어도 문화도 달랐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냉랭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마을 회관에서 처음 만난 이웃들과의 만남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서투른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몇몇 사람들은 애써 웃었지만 고개를 돌린 사람도 있었고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유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은 왜 나 안 봐? 그 말을 듣고 웃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지금도 가끔 밉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한 가지 제가 늘 감사했던 존재가 있어요. 바로 누리예요. 누리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제가 괜히 창밖을 바라보며 멍해질 때면 누리는 슬며시 제 다리 옆에 자리를 잡고는 조용히 기대곤 했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이민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누리는 제 감정의 흐름을 알아채는데 천부적인 재주라도 있는 듯 제가 눈물을 훔치고 나면 어느새 제 무릎 위에 턱을 얹고 있었고 그 따뜻한 체온은 제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유진이에게도 누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유진이가 현지 유치원에 다닐 때 서툰 영어와 낯선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가 적응을 못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울면서 돌아와 말했죠. 엄마, 애들이 나한테 이름이 왜 진짜 이상하다고 했어? 그날 저녁 유진이는 말을 잃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어요. 그 옆에서 누리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다가가 이불 위에 머리를 얹고는 밤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이는 누리에게 많은 모든 걸 털어놨고 누리도 마치 유진이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진심이 통하는 존재가 있다는 건 그 아이에게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가끔 산책 중에 누리를 보고 걸음을 멈추거나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옆집에 사는 에드워드 씨는 누리만 보면 항상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어요. 저 개는 너무 커? 애한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매번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누리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듯이 꼬리를 흔들 때면 저도 자연스럽게 안심이 되었어요. 괜찮아 누리야. 넌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낯선 이곳 땅에서 제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죠. 누리와 유진이. 이 두 존재 없이는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삶이라는 걸 다시 붙잡게 해준 건 이 조용한 마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저를 묵묵히 지켜봐준 우리 둘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현관 입구에 걸어두고 매일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누리가 유진이 지켜줄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사진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그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유진이가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어? 라고 묻는 날이면 저는 대답 대신 누리를 안아줍니다. 말 대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이 집에서 누리뿐이니까요. 언젠가는 누리에게도 말 못할 비밀과 고마움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가던 어느 겨울 예고 없이 몰아친 눈보라가 우리의 모든 평화를 휩쓸어 가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엔 엘버타주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블리자드가 몰아칠 거라고 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고 자막에는 외출 자제, 생존 대비라는 경고 문구가 반복적으로 떴죠. 저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센 폭설일 거라는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혹시라도 준비가 부족할까? 장작을 더 사러 갔고 마트에서 통조림, 생수, 비상식량, 그리고 유진이가 좋아하는 핫초코까지 바리바리 사서 돌아왔습니다. 경험상 예보보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벽난로 주변도 점검하고 촛불과 랜턴도 손 닿는 곳에 뒀어요. 유진이에게는 오늘부터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누리도 같이 있어야 해. 알겠지? 하고 3번은 당부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에 눈이 오면 누리랑 창문으로만 볼게요 라고 말했죠. 누리는 그런 유진이 옆에 찰싹부터 앉아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은 창문을 울릴 정도로 세차게 불어댔고 눈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내렸습니다. 창밖은 점점 하얗게 변했고 길이며 집이며 풍경이라는 풍경은 모두 지워졌어요. 저는 벽난로에 불을 더 지피고 유진이에게 두꺼운 내복과 니트를 껴입히고 누리에게도 담요를 하나 덮어주었어요. 집안은 따뜻했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창틀이 덜컥거리는 소리에 유진이가 깜짝 놀라 제 옆으로 달려왔고 누리는 꼬리를 움츠리며 거실을 천천히 서성이다가 결국 유진이 곁에 조용히 누워 꼬리를 몸에 감았어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동화책을 읽다가 유진이가 누리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 눈 많대? 누리야, 우리 그냥 엄마 옆에만 있자.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시 안심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감자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기 시작했죠. 묵은지의 시큼한 냄새가 고소한 향과 어우러져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거실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책 읽는 유진이의 목소리나 누리의 발소리라도 들릴 텐데 정적이 너무 깊었어요. 유진아, 찌개 다 되면 불러줄게 하고 부엌에서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자 저는 국자도 내려놓지 않고 바로 거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소파 위에는 방금 전까지 유진이가 읽고 있던 동화책과 담요만 남아있었고 유진이와 누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장난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이불 뒤, 유진이 방, 제 방, 심지어 옷장 안까지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지나치려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분명 닫아두었을 텐데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얼어붙은 찬바람이 스치며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그 앞에 눈에 반쯤 묻혀있는 유진이의 빨간 고무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 공을 쫓아나간 건 아닐까? 유진이가 밖에 나가고 누리가 그 아이를 따라간 건 아닐까?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맨발인 채로 현관문을 확 열고 나가려 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눈보라와 칼날 같은 바람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은 눈을 가르고 얼굴을 핥혔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으며 간신히 버티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아, 누리야. 소리를 질러봐도 그 목소리는 바람에 삼켜졌고 어떤 반응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이 매우 위급하여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바람이 너무 거세어 출동이 어렵습니다. 날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니요. 제 아이가 저 밖에 있는데 누리가 같이 있다고 해도 이 폭설 속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저 떨며 앉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정적이 그날 밤 우리 집을 뒤덮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구조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출동이 어렵습니다. 기상이 너무 불안정해 대원들조차 위험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제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죠. 이 상황에 누가 기다릴 수 있나요? 밖은 눈이 휘몰아치고 바람은 집을 삼킬 듯이 울부짖고 제 아이와 걔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거센 눈발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창밖은 온통 하얗고 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옥 같았습니다. 유진아, 누리야,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은 따뜻했지만 집 안구석구석까지 서서히 냉기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로는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등골이 오싹하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걱정과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내가 부엌에 가지 않았다면, 한눈을 팔지 않았다면, 현관문을 꼭 잠갔다면, 아이가 밖에 나갈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면. 차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마음을 죄어왔고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누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유진이 곁엔 누리가 있어요. 누리는 절대 유진이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어디를 가든 항상 곁을 지키던 그 개는 지금도 분명 유진이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벽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온몸을 떨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 아이와 누리를 무사히 지켜달라고. 제발 제발 그 아이가 이 눈보라를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진돗개는 원래 충성심이 강하다고, 눈과 추위에도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리라면 유진이 옆에서 끝까지 버텨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끝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누리가 너무 추워서 스스로 살기 위해 아이 곁을 떠났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누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혹시라는 단어가 계속 자라났습니다. 유진의 생각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오전에 입은 외투는 두툼해 보였지만 속옷은 얇았어요. 그 얇은 옷으로 이 추위를 버틸 수 있을까요? 장갑도 제대로 끼지 않았고 털모자도 거절했었죠. 머리 간지러워하면서 웃던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라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창가로 가서 창문을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바깥은 하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나무도 지붕도 세상의 모든 형태가 눈에 삼켜져서 그저 끝없는 흰색의 무늬 없는 공간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풍경은 마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린 공포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은 무의미했습니다.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유진이와 누리를 불렀고 그 목소리는 집안의 메아리로만 남아 되돌아왔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감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돌아오진 않을까? 벨이 울리진 않을까? 창밖에 그림자라도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며 창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무겁고 손끝은 차갑고 머릿속은 텅 빈 듯 하면서도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깊은 눈에 빠지진 않았을까? 누리가 함께 있지만 눈을 다 막아주진 못하진 않았을까? 혹시 누리가 다쳐서 같이 움직일 수 없게 된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아이와 누리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눈물도 마르고 말도 잦아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흐르던 새벽. 3시쯤 바람 소리가 조금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창문을 때리던 바람은 한풀 꺾인 듯 했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건너편 창고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비로소 저는 알았습니다. 눈보라가 아주 조금 잦아들고 있다는 걸. 절망의 밤이 아주 미세하게 균열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새벽이 오면서 바람이 아주 조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창밖의 풍경이 희미하게나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밤새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했죠. 저는 옷을 껴입고 현관문 앞에서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길을 가르며 붉은 라이트를 단 설상차가 마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바퀴로 눈을 헤치고 움직이는 그 모습은 마치 기적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자마자 눈보라를 뚫고 뛰쳐나가 여기에요. 제 딸이랑 걔가 사라졌어요. 밤새 밖에 있었어요. 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입술은 얼어 있었지만 이 말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구조대원 한 명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이름과 나이, 마지막으로 본 시간, 옷차림 등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키 빨간 패딩, 회색 니트 모자, 그리고 함께 있던 진돗개 누리의 이름까지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구조대장은 유진이가 혼자가 아니라 걔와 함께 있다는 점에 깊은 반응을 보였어요. 후각이 발달한 개가 있다면 이동 경로를 좁힐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진돗개라면 아이를 곁에 두고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나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다시 약간의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누리는 유진이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누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옆을 지켰을 거예요. 구조대원들은 몇 명씩 팀을 나눠 인근 숲과 마을 외곽 쪽으로 분산되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나서려 했지만 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렸어요. 눈이 아직 깊고 바닥이 미끄러워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더 좋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앞 마당에서 눈을 밟으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하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고 산 쪽을 바라보고 구조대 무전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숨을 죽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친 듯이 휘몰아치진 않았고 앞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되었어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시계 바늘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눈앞에서 아이를 놓친 제 자신을 향한 자책감은 여전히 잊히지 않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숲 쪽에서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아이란 게 여기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정신이 아득한 채로 눈을 밀치며 달렸습니다. 구조대장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딸이요. 제 딸이에요. 저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며 숲을 향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숨이 차오르고 눈이 눈꺼풀 사이로 들어와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나무 하나가 보였고 그 아래에서 몇 명의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더미 속 반쯤 파묻힌 상태로 제 딸 유진이가 누워 있었고 그 위를 덮듯이 누리가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머리를 숙인 채 마치 아이를 품듯 웅크리고 있었고 하얗게 얼어붙은 몸은 눈과 뒤엉켜 경계조차 분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누리의 몸을 살폈고 곧 아직 살아있어요. 둘 다 체온이 낮지만 맥박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무너지듯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헤치고 다가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큰 나무 아래 눈의 절반 이상 파묻힌 채로 유진이가 누워 있었고 그 아이의 몸 위로 누리가 온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마치 아이를 감싸 안고 추위로부터 보호하듯 등을 활처럼 굽히고 있었고 그 눈 위로 두 생명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희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슬프고 무엇보다도 숭고했습니다. 누리의 하얀 털은 눈과 뒤섞여 얼어붙었고 그 틈 사이로 유진이의 붉게 튄 모자와 파랗게 질린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시야가 흐려졌고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어졌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누리의 몸에 손을 대고는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미약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어요. 둘 다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에서는 울음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유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고 다른 한 명은 누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누리는 아직도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이와게 둘 다 얼어붙은 듯 보였지만 그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무너져 내리듯 오열했습니다. 구조대는 곧장 준비해둔 구급차로 저희를 안내했고 저는 정신없이 따라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이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불로 꽁꽁 싸여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손을 붙잡고 유진아, 엄마 왔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유진이에게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 실려있는 누리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요로 둘러싸인 누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털은 젖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리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누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발 버텨줘. 네가 없었으면 유진이도 나도 아무도 못 살았을 거야. 제발 버티자. 우리 같이 집에 가야 하잖아.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누리의 발끝을 살피며 그 짧은 구급차 안에서 수천 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이는 응급실로 들려갔고 저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정신없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리는 계속 아이를 향해 있었어요. 유진이의 체온은 매우 낮았지만 다행히 호흡은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했고 심장 모니터가 신호를 보내는 걸 보면서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의 기온에 아이가 밤새 있었는데 생존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같이 있었던 개가 아이의 체온을 유지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 개가 아니었다면 아이는 지금 그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살아났고 그건 누리 덕분이었습니다. 누리가 자신의 온몸으로 딸을 덮고 추위와 눈보라를 온몸으로 막아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누리는 단지 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아이의 친구이자 지킴이자 그리고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음 위에 엎드려 있었을지 얼마나 아프고 추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유진이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돗개의 본능이라면 그 본능은 사랑이라는 이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벽에 기대 울었습니다. 아직 누리의 상태는 알 수 없었고 동물병원으로 따로 옮겨진다고 했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까지 버텨줬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유진이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저체온증만 진단받고 집중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 속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믿기 힘든 회복이었어요. 의사들도 이건 분명히 함께 있던 진돗개의 체온 덕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병실에서 잠시 안도의 숨을 쉬고 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누리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누리는 심한 저체온증에 더해 온몸에 동상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특히 유진이를 껴안고 있던 배와 가슴 부위는 얼음에 직접 노출돼 조직회사 위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를 살린 아이인데 정작 자신은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장시간의 노출로 인한 손상 범위가 너무 넓고 체온도 아직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아이는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희는 다 끝났을 거예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을 반복하며 수의사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료진은 그런 저를 조용히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두 병원을 오가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회복 상태를 확인한 뒤 오후에는 곧장 누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링거에 의지해 누워 있었고 조심스럽게 쓰다듬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꼬리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는 너무 미약해 고개를 가까이 대야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누리의 앞다리를 마사지해주고 마르고 거칠어진 귀를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누리야, 너 정말 잘했어. 유진이 살려줘서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젠 내 차례야. 제발 깨어나줘. 하지만 돌아오는 건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희망은 조금씩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심스레 언지를 줬고 간호사들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만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아이가 보여주던 강인한 생명력과 똑똑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조용한 고요만 병실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리는 저의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유진이를 위해 모든 걸 내준 존재였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 본능 하나로 끝까지 버틴 그 아이가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존재였어요. 유진이도 누리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엄마, 누리 언제 와? 나 이제 괜찮으니까 누리 오면 같이 자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곧 올 거야. 누리도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단다. 하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리 곁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을 때였어요. 간호사의 급한 발소리에 눈을 떴고 수의사가 다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금 체온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누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미세하지만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고 꼬리가 아주 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리야, 너 듣고 있었구나.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유진이도 기다리고 있어. 다시 같이 집에 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누리의 머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도 수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누리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를 살리고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생명력과 용기에 그리고 사랑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째 되는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누리는 눈을 감은 채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였기에 솔직히 마음의 준비를 하며 발걸음을 옮겼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무표정하던 수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아주 잠깐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지소식 누리 체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자 제 심장은 크게 뛰었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입원실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누리는 담요에 덮인 채 힘겹게 누워 있었지만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있었습니다. 링거는 그대로였고 산소 호흡기도 부착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온기를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누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리야, 엄마 왔어? 그러자 믿기지 않게도 천천히 누리의 눈이 반쯤 떠졌고 그 맑은 눈동자가 느리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모든 힘을 끌어모은 듯 꼬리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삼키듯 울음이 터졌고 저는 누리의 머리를 끌어안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리야. 진짜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다시 와줘서 고마워.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수의사 선생님은 누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의 생명력이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를 보호하고도 살아남다니 상상 이상이에요. 그 말은 누리의 본능과 의지를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렸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후 누리는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온열 담요가 계속 공급됐고 동상 부위에는 재생치료와 항생제가 반복 투여됐습니다. 특히 배와 다리의 동상 흔적은 치료가 쉽지 않았지만 괴사 가능성은 줄어들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매일같이 누리의 상태를 기록하며 저에게 오늘은 눈동자 반응이 더 빠릅니다.
오늘은 스스로 물을 조금 마셨어요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매 순간 그것을 기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유진이도 빠르게 회복 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뒤 복도로 산책할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누리가 있는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손에 초코우유를 쥐고 고사리 같은 걸음으로 누리의 병실 앞에 섰을 때 유진이는 창 너머로 누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리야 보고 싶어. 나 다 나았으니까 이제 돌아와. 저는 아이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리의 머리를 다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들었지?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곧 집에 가야 해. 그런 날들이 며칠 이어졌고 병원 전체에도 누리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약국에서, 심지어 청소하는 분들도 그 개가 아이를 살렸대요. 진돗개라던데 정말 똑똑하대요라고 이야기하며 지나갔고 수의사 선생님은 입원실 앞에 작은 종이 하나를 붙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병원의 영웅 누리. 저는 그 글을 보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또다시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한 마리의 개가 이 조용한 병원에서 모두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말없이 하지만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이건 정말 기적이야. 누리는 결국 생명을 건졌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처음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누리는 끝까지 버텨냈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어요. 다만 그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동상의 흔적이 남았고 특히 유진이를 감싸던 가슴과 앞다리 쪽은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어요. 피부는 희게 탈색되었고 장시간 얼음에 닿아 있었던 탓인지 앞다리 하나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결국 한쪽을 살짝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리의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활기차고 영리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돌아와야 할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런 누리를 볼 때마다 기특하다기보다는 경이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퇴원날 유진이는 작은 목발을 짚고 누리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의료진들과 저희를 돌봐주신 모든 사람들이 병원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누리 앞에 멈춰서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누리야, 나 이제 안 아파? 너도 괜찮아졌어? 그 말에 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이를 바라봤고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새 식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울컥했어요. 아무 일 없었던 날처럼 보이는 집안 풍경이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견뎌준 공간이라는 걸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울컥하게 다가왔습니다. 벽난로 앞엔 여전히 우리가 함께 읽던 동화책이 있었고 거실 한켠에는 아직도 유진이가 떨어뜨린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그 모든 흔적은 아프지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이제는 지우고 싶지 않은 흔적이 되었습니다. 누리의 몸에 남은 흉터는 누군가에게는 상처일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용기의 증표이자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누리를 이전보다 더 깊이 신뢰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을 지킨 존재였고 그 사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도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누리에게 인사하듯 오늘은 내가 너 지켜줄게라고 말했고 잠들기 전에도 꼭 누리 옆에 붙어 내일 또 놀자, 누리야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런 유진이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외로움이 닿지 않게 하겠다고. 어느새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담요를 덮고 소파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김치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주방에서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누리가 그 옆에서 졸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누리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고 뛰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았고 유진이도 가끔씩 그날의 악몽을 꾸며 울다가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 겨울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알려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눈이 내릴 때면 유진이는 누리 옆에 조용히 앉아 말합니다.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나중에 커서도 꼭 같이 살자.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우린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함께니까 진짜 가족이야. 누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입소문이었어요. 진돗개가 아이를 눈 속에서 지켜줬대요. 그 한국 가족 말이야. 걔가 애를 살렸대. 마을 슈퍼마켓 계산대 앞, 세탁소 대기줄, 그리고 작은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까지 누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응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사람은 옆집 에드워드 씨였습니다. 그분은 사건 전까지 누리를 보면 늘 인상을 찌푸리며 애한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아침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납니다. 그 안엔 손수 만든 강아지 간식이 담겨 있었고
조심스레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누리를 보면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바삭하게 구웠어요. 칼슘도 듬뿍 넣었고요. 그 아이한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야 하니까요. 그러곤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가 그동안 큰 실례를 저질렀군요. 미안하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훌륭한 게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었습니다. 누리는 그런 에드워드를 향해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고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책을 하다 보면 지나가던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예전엔 누리를 보면 길을 돌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가와 이 아이가 바로 그 누리죠? 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유진이와 누리가 함께 걷는 길에는 인사와 웃음이 따라붙었고 어느새 그 아이 둘은 이 마을의 작은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와 진돗개의 구조 이야기 들었습니다. 특별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던 날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동물과 아이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책임과 사랑, 그리고 본능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위로처럼 들렸고 오랜 시간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무언가를 정리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유진이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학급 발표 주제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고르라는 과제가 나왔을 때 유진이는 누리와 눈 속에 있었던 일을 발표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지만 울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고 발표가 끝난 뒤 친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고 선생님이 전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유진이를 따로 불러 넌 아주 용감한 아이야. 그리고 내 친구 누리도 아주 특별해. 라고 칭찬해주셨고 유진이는 그 말을 들은 날 누리를 꼭 껴안으며 이젠 내가 내 자랑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웃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인식도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누리의 사례를 토대로 진돗개의 충성심과 구조 능력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한 기자는 북미에서 보기 드문 한국 고유견종의 위대한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리를 단순히 특별한 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걸 지켜보며 처음으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땅에서 외국인들 앞에서 느끼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은 그 어떤 장식이나 홍보보다 이 조용한 이야기 하나가 더 강력하게 전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며 걷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불편함이나 경계가 아니라 따뜻한 인사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진돗개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충직한 친구라면 저도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면 저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단, 그 아이도 당신의 가족이라 여길 수 있도록 진심으로 대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을의 일상이 되어갔고 누리와 유진이 그리고 저 세 식구는 더 깊이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이겨낸 누리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어요. 요즘 들어 저는 자주 누리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곤 합니다. 지금도 한쪽 다리를 절며 유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가끔 마당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저려옵니다. 누리가 유진이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단순히 본능이라고 말해버리기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지혜롭고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자신은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던 그 모습은 어떤 명령이나 훈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본능의 정체를 알고 싶어졌고 자연스레 진돗개라는 이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리는 한국에서 제가 직접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진도에서 입양했고 캐나다로 올 때도 많은 서류를 준비하며 누리를 꼭 데려오겠다고 고집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멀리 이민 가면서 굳이 개까지 데려갈 필요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누리는 단지 반려견이 아니었거든요. 누리는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유진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하는 존재였어요. 진돗개는 조선시대부터 한 집안을 지켜온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주인을 정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관찰되고 기록된 사실이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지만 누리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말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어떤 깊은 관계에 대한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누리는 한국 땅을 떠났지만 그 호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호는 낯선 땅에서 낯선 기후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때때로 저는 누리를 처음 공항에서 만났던 날을 떠올립니다. 어린 유진이가 커다란 이동장 앞에 앉아 누리와 눈을 마주치며 얘가 우리랑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묻던 순간 누리는 그 작은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와 코끝을 부비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그 순간이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누리는 단 한 번도 유진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산책 중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그리고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도 말이죠. 유진이를 감싸고 엎드려 있었던 그 누리의 선택은 본능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본능 속에는 책임과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누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누리는 우리 가족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먼저 생각한 존재였으며 누군가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산다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본능은 때때로 인간보다 더 깊고 순수하다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주저 없이 아이를 덮고 자신의 체온으로 끝까지 보호한 누리의 행동은 더 이상 동물적 본능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진짜 사랑. 저는 가끔 누리에게 장난처럼 말합니다. 너 한국에서 충견의 피라도 물려받은 거니? 그럴 때마다 누리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유진이 곁으로 가요. 그리고 저는 그 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너는 본능으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품었구나.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가족이란 것이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누리 그리구나. 우리는 셀이지만 너무나 단단한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누군가 혈연을 기준으로 가족의 의미를 정의하려 한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은 마음으로 서로를 선택하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왔고 지켜냈습니다. 유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보라 속에서 울지도 않고 누리의 품 안에서 조용히 버텼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그 한밤중에 외투 하나의 의지에 자신을 감싸고 있는 누리의 숨결을 믿고 그대로 품 안에서 잠이 들었던 그 아이는 어른인 저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용감했습니다. 누리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사흘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도 잠조차 자지 못하고도 그저 한 자세로 유진이를 껴안고 눈과 바람과 추위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은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도 집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눈에 덮여가는 세상, 그 속에 있을 두 생명을 향해 마음은 매 순간 뛰쳐나가고 있었지만 몸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왜 더 일찍 찾아가지 못했는지, 왜 손이 발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 밖을 나서지 못했는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유진이와 누리가 제 곁에 돌아온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씩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그날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진이를 지킬 수 있고 누리를 기다릴 수 있고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나를 지켜야 너희도 지킬 수 있어. 이 말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결국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 위에 함께 걸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더 깊이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위기는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어요. 유진이와 함께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일, 누리가 소파 위에서 졸고 있는 풍경, 세 식구가 한솥밥을 먹으며 웃는 저녁 식탁. 이 모든 것이 다시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누리는 털이 듬성듬성 빠진 채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사진 속 우리 셋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박힌 그 웃음은 이 모든 것을 지나온 이들에게 가능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새 식구가 아니야. 누군가는 남편이 없는 엄마와 아이, 그리고 개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 어떤 완벽한 가정보다도 더 충만합니다. 사랑과 희생, 용기와 신뢰로 서로를 감싸 안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리의 조용한 숨소리, 유진이의 자장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제 손끝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오늘도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며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지금도 누리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슴 쪽과 앞다리의 털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찬바람이 불면 가끔 절뚝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흉터가 아프다기보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건 생존의 증표이자 유진이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몸을 내어준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상처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그날의 이야기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산책을 나가면 여전히 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히어로 오늘은 발 괜찮니? 하고 말을 걸어오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담요를 선물하며 넌 우리 모두의 영웅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유진이는 누리의 옆에 앉아 귓속말을 자주 해요. 넌 내 생명의 기사야. 내가 자라서 커지면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아이의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만 저는 매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진돗개 누리를 통해 이 작은 마을에는 한국의 정신도 전해졌습니다. 충직함, 책임감, 가족을 향한 헌신. 누리의 이야기는 단지 개 한 마리의 구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과 인간 이상의 본능을 가진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얼마 전엔 해외 매체에서도 이 이야기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진도 히로인 엘버터라는 제목 아래 누리가 어떻게 유진이를 살렸는지, 그리고 그 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실렸죠. 그 이후 SNS에서는 해시태그 JINDOHRO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의 사진을 공유하며 이 개는 진짜 영웅이다, 한국의 충격, 캐나다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요청할 때 최대한 성심껏 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병원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도, 지역 행사에서 누리와 유진이를 함께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을 때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게 이야기상이에요. 사랑과 희생에 관한 진짜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입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누리와 유진이 그리고 나. 우리는 각자 상처를 안고 있었고, 어떤 날은 그 상처가 다시 덧날까 두려워 몸을 웅크리기도 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요. 누리는 그걸 보여줬고, 유진이는 그걸 받아들였고, 저는 이제야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야기는 끝났다고. 유진이도 다 나았고, 누리도 다시 걷고 있고, 우리 가족은 일상을 되찾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누리가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유진이가 누리 품에 안겨 잠들며 흘리는 숨소리, 그리고 제가 그 곁에 앉아 두 생명을 품에 안고 느끼는 이 감정.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지만 마음속 풍경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 추운 겨울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삶을 다시 써내려가야 했습니다. 다시 웃고 다시 걸으며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유진이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때론 아이라기엔 너무 깊은 말을 하곤 해요. 엄마, 누리는 나를 위해 아팠던 거지? 그럼 나도 누리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직 글을 다 떼지 못한 아이가 그렇게 또박또박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을 타잡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요. 누리 역시 예전처럼 장난을 많이 치진 않지만 매일 아침이면 먼저 유진이의 방문 앞에 앉아 그녀가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마치 오늘도 내가 지켜줄게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눈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표정이 굳으면 유진이는 조용히 와서 제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니까? 그 말에 저는 매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 평범한 하루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지수 씨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뭐가 제일 달라졌나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삶의 속도가요. 예전엔 앞만 보고 달렸고 해야 할 일과 끝내야 할 일들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깐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리의 숨소리를 듣는 시간, 유진이가 책 읽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저 하루의 햇살을 따라 거실에 앉아있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 시작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사건 이후 우리는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상추, 토마토, 허브를 심고 하루에 한 번은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립니다. 유진이는 물을 주면서 누리에게 말을 걸곤 해요. 누리야, 이건 우리가 같이 키우는 거야. 우리 가족 밥이 되는 거니까 너도 지켜야 해. 그런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문득문득 남편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누리의 눈을 통해, 유진이의 웃음을 통해, 그리고 제 마음속 어떤 조용한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더라도 그 위에 꽃이 피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밤, 벽난로 앞에서 떨던 제 두 손, 창밖을 향해 외치던 제 목소리,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누리의 꼬리가 처음으로 흔들리던 그 순간까지.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 그 기억은 우리를 지탱해 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삶을 써내려갑니다. 어제보다 더 천천히, 더 깊이, 더 조용해. 하지만 확실하게. 상처 위에 피어난 사랑, 눈보라를 뚫고 돌아온 용기, 그리고 세 사람만이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유대.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삶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우리가 겪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긴 밤을 견디게 해주기를.